노유진의 정책 카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노유진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노유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의 약자입니다. 사실 저는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 조합보다는 원래 제가 어디 속해야 되냐면 이제 조국, 손석희, 진중권 이 조합에 속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재색을 겸비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좀 속하는데 원래 제 소속은 그쪽이고요. 여기가 오디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기 속해 있다는 양해 말씀 여러분들께 아이고, 그래 우리 못났다. 근데 황색인데 왜 재색이라 그래요? 예. 2부에서는요. 건국일의 최악의 인사 참극이죠. 문창극 사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는 친일 구구 인물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절차 실패로 인한 단순 세계 사고에서요. 대한민국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드는 대형 인사 참사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전망을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국가개조가 무엇인지 그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박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기 때문에 총리로 내정했다는 문창극 내정자의 언행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가개조의 이상이 무엇인지 한번 디벼볼까 합니다. 자, 발언 들으셨죠? 어떠셨습니까? 먼저 제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이제 어차피 허수아비 총리 세울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허수아비 세울 바에는 학연지연 이런 걸 좀 초월한 좀 깨끗한 외국인 총리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했는데 저는 신토부리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보면 외국인 총리를 지금 임명한 거 아닙니까? 일제입니다. 예. 아베가 임명한 것과 같은. OEM 방식으로 그렇죠. 수출한 거예요. 정신적 일본인이니까 외국인 총리죠. 예, 이번 아니 우리 지퍼로 만든 허수아비라고 그랬는데 지퍼의 원산지가 도쿄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좀 망원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직전 내정자가 지금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진짜 훌륭한 분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그나마 나은 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셨지만 좀 후회되죠. 막 그만둬야 된다고 그럼 말하는 게. 우리 진 교수는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후회했습니다. 방송 나가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안대희 내정자를 낙마시키니까 다시 물리면 안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복수혈전. 그래? 맛을 봐라! 이러면서. 나에게 그 어떤 변화도 요구하지 말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낙마시킨 사람들에 대한 복수혈전. 근데 겁나는 게 이번 또 낙마시키면은 그 다음에 또 김한섭 데려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변모씨 이런 분들을 데려오면 머리 아픈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총리, 인사청문회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모든 얘기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낙마해도 문제고, 또 그걸 통과해가지고 총리가 되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그거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너무 이해 잘 되는데. 설명해 보세요. 아니, 옛말에 초록은 동색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색깔끼리 섞여 있으면 뭘 문제를 못 느끼게 돼 있어요. 되게 그 문창극 씨의 그 동영상 전체를 다 그 총리실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말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초인적인 인내력을 가지고 봐야지만 끝까지 볼 수 있는 건데 되게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하면 거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기춘 이제 도승지인데 이제 도승지 밑에서 일할 영의정을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한다는 게 그게 허언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강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명을 한 거죠. 그런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날까지 다른 분을 이제 검찰 출신 다른 분이 청거됐는데 본인이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사양을 하고 급하게 되긴 했는데 주로 병역하고 재산 문제를 검증했다는 거예요. 병역도 문제가 있던데. 근데 사상은 늘 같으니까 생각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 그게 바로 이렇게 터질 줄은 자기들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용서해야 돼. 근데 반호법 쓰지 마요. 지난번에도 괜히 반호법 썼다가. 김기춘.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줘. 김기춘. 근데 이제 이거 사실은 유인 반대했는데
두 번이나 낙마시키기에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그대로 유임시키는 밀고 가는 것보다는 덜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누가 보나 이번에 사실 우리 안에 일본이 있구나. 일본이 저기 현해탄 건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구나. 일부 그런 착오적인 어떤 시대착오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국무총리까지 하면 되냐. 예,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반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청와대에서 이걸 들을 리는 없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들었어요. 아닌가? 내가 볼 땐 들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직설법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 뭐 정의당에서 반대 안 하네? 그럼 밀고 가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제가 이제 약간 반어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 반어법하고 직설법을 잘 분간을 못 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분들이. 사퇴 반대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사퇴 안 할 거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 문창극 그 총리 지명자의 경우에도 또 사퇴 반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지 말라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직설법을 해야 되겠어요. 사퇴 안 할 거다. 일단 당분간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돌아올 때까지는 일단 사퇴 안 할 거라고 봐야죠. 최소한. 뭐 전자결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정당 예산할 때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저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문창극이라는 이름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봐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의 문명을 못 예. 들었단 말이에요.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뭐 우리는 많이 접했죠. 저는 문창극 씨를 총리로 지명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제가 어디 지방에 가느라고 이동 중이었는데 바로 검색을 해서 15년치 칼럼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터졌다. 대형 사고다. 왜냐하면 그 강연 동영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창극 씨가 중앙일보 논설위원 실장을 할 때 이후에 매주 쓴 칼럼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칼럼 4번 중에 3번 정도는 끝이 항상 이렇게 끝나요. 우리 대한민국 이래야 한다. 우리 이렇게 하자.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어마어마한 애국자고요. 주관적으로. 예. 그리고 매주 쓰는 칼럼에 한 달에 4번 쓰는데 3번 이상을 이렇게 하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끝나는 칼럼. 우리 진중권 선생도 칼럼 많이 쓰지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데 모든 국민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주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편집국장을 안 시켰어요. 그 바람에 이분이 그만둘 때 아주 대놓고 또 사주 욕하고 그만뒀던 일화가 있죠. 조갑재 씨하고 김대중 씨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저는 물론 들었겠죠 한번 언젠가. 그런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었어요. 대단한 과대망상 씨만큼 명망을 날리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국권이 오른쪽 끝을 지키고 있었죠. 조갑재닷컴 대표잖아요. 조갑재 씨가. 근데 조갑재 씨는 젊었을 때는요. 정말 훌륭한 뛰어난 분이었죠. 칼럼니스트였어요. 그렇게 뛰어난 기자였다고요. 1980년까지. 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형수 오희용 이야기라든가 또는 무등산 타잔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딴 사람이고 그 뒤에 80년대 끝나고 나서 전두환정권 끝나고 나서도 이중간첩 이수건은 간첩이 아니었다. 그것도 이제 월간조선에서 그 조갑재 씨가 썼고요. 그 기자로서의 면모, 민한 기자,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의 면모가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세월이 가면서 지금은 이제 박정희 예찬자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문창극 씨 경우에는 조갑재 씨가 정말 훌륭한 기자로서 날리던 그 나이 때부터 이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조갑재 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의 그 발언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는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마치 역사 인식만 좀 문제 있는 것이냐. 또 그 문제조차도 사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래서 신앙 차원에서는 신앙인들끼리 한 얘기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달리 한 얘기들 있잖아요. 특히 그 서울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할 때 한 얘기라거나. 권력의 편이어야 한다. 네. 또 복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거나 마치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들이고 자립할 생각을 잃은 사람들이고. 복지보다 부패가 낫다. 제가 아주 기억할 만한 구절 하나를 좀 적어 왔는데요. 뭐라고 했나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은 말 그대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겸손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를 과시하지 않고 조심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안 느낄 것이다. 이게 지금 그 성인의 사고인가?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치더라도 해외에 가서 치고 그 명품 사치품을 사더라도 외국 나가서 사라는 거야.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면 위화감 조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 골프 치러 일본 가고 뭐 골프 치러 어디 가는지. 훌륭해. 그런 배려의 정신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 총리가 되는 걸 좀 보고 싶다. 그 다음날부터 끝까지 이제 은행에서 나오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다, 못 살게 되니까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뭐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보니까 이게 또 이완용 얘기더라고요. 윤치호. 윤치호도 얘기하고 이완용도 그 그 얘기를. 100년 전에 일본 기독교계에서 한 얘기더라고. 그게 또.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그 처음에 변명 나온 게 이제 고소한다 언론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한 건데 내가 한 말처럼 왜곡 보도해가지고 나를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 고소하겠다 이랬잖아요. 물론 그 다음날 또 송구스럽다고 사과는 했지만 근데 뭘 왜곡했나 이렇게 봤더니 윤치호 인용하고 윤치호는 아주 가문 전체가 친일을 했고 3.1 운동도 욕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비숍을 예. 인용을 했는데 비숍 여사. 예. 그 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 하고 있어요. 책에도 안 나오는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비숍 여사가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나중에는. 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 와서 그러겠죠. 보니까 처음 봤는데. 정말 게을러 보이고 형편없어 보였는데 자기가 그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지만 가장 많은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면서 그 조선 민중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 연해주에 가서 너무 부지런하게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하게 사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제도가 잘못됐고 체제가 잘못됐고 이 양반 사대부 계급이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비숍을 왜곡 인용을 했고 그다음에 수많은 그런 인용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완용의 버금가는 친일 행적을 남겼던 윤치호를 인용할 게 뭐람.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윤치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얘기 자체가 윤치호가 한 얘기 자체가 자기하고 생각이 너무 같으니까. 그렇죠. 같으니까 그냥 스스럼없이 한 그러니까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총리실에서 해명 나왔을 때는 윤치호 인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윤치호가 또 엄청난 친일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또 싹 비숍으로 바꾼 거예요. 예. 예. 그런 측면이 또 있고요. 비숍을 인용한 거는 이제 사기지. 그다음에 지금. 윤치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강연중에 보게 되면은 윤치호가 뭐 친일은 좀 했지만 주님을 버리지 않은 놈이다. 예. 아니 그걸 그래서 뭐 윤치호 영어로 일기 쓰고 뭐 그런 예. 얘기 다 우리는 나오잖아요. 우리 다 죽어야 돼. 돼. 나 영어로 일기 뭐 써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나 죽어야 되나 봐.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 사고 방식 자체가 이제 윤치호식 기독교. 그러니까 실향민 기독교죠. 이제 한편으로는 그 실향민 정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청주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넘어온 어떤 그 실향민 정서에다가 이 친일 정서가 섞인. 실향민도 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3.1 운동부터 시작한 그걸 다 부정하는. 그걸 다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그런 그 행위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국기 문란이에요, 이거는. 야스구니 신사 근처에서 만들어갖고 OEM으로 수출한 거라니까. 근데 좀 묘하게 된 게 지금 마침 일본에서는 재수출하면은 값은 받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사가려고 할 후하게 거예요. 쳐줄 걸. 네, 지금 그러잖아요. 산케이 신문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참신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맥락도 좀 굉장히 고약한 맥락이거든요. 지금 아베 정권이 고노다마 수정한다고 예. 하는데 이거 한국에서 지금 저런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되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외교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은 일본 총리 만나서 첫 발언이 혹시 동학혁명 압니까 이거였다는데 동학혁명 때 일본군이 와서 조선 사람 몇 명이나 죽은지 압니까? 그랬던 대통령도 있는데 총리가 도대체가 참 말이 안 나오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중국과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심각한가요? 중국하고 생길 문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한미일이 똘똘 뭉쳐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좀 평가해 준 부분이
외교 노선에서 여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좀 튼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거죠. 북한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지금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용인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문창극 개인을 문제가 있음에도 총리로 임명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현재 정부의 그 향후 노선과 관련해서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신문 기사 댓글을 봤는데요. 최다 추천 댓글이 예. 그냥 청문회 가자. 사퇴 반대. 이 댓글이 추천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자폭해라 이거죠. 자폭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보면 속으로는 막 분통이 터지는데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청문회 열어서 길게 한번 검증해보자. 그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야당에서 뭐 청문회 간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흐름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청문회 한다는 자체가 국제적 망신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합니다. 망신이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야당이 그런 배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좀 똥냄새가 너무 나니까 똥냄새 너무 나니까 똥을 갖다 식탁에 올려놓지 말자. 이게 이제 그 새정치연합 예. 쪽의 주장이고 저쪽에서는 똥냄새 좀 나지만 한번 찍어 먹어보자. 혹시 된장일 줄 아느냐. 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야당에서도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지금 청문회를 하자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저쪽에서 밀어붙이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절차장에 아니 그것보다 온 동네 사람들이 똥냄새를 확실히 맡아라 이런 거고 저쪽에서는 네가 볼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막 반대해야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청문회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보면 왜냐하면 역사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능력도 이분이 뭐 언론재단인가 거기 그 어플라이 했다가 3등으로 떨어진 이런 사람인데다가 도덕성도 셀프 급여받고 셀프 교수하고 이런 분이 무슨 관피아를 쫓겨나겠느냐. 야, 진짜 멋지더라 그죠. 자기가 무슨 재단의 이사장 하면 그 이사회에서 자기가 초빙 교수 가는 거 월급 네. 의결하고 이 독립심이 강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자립 정신이 그게 자립이야? 예. 자립 자조. 자조 자립이죠. 그리고 자기를 그냥 도울 줄 자기만 알아. 하니까 자주. 또 다른 한편은 이제 병역 문제도 걸려 있고. 그 신기하더라고요. 당시 관례와 절차에 따라 문제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장교로 하면서 주간에 정상적인 대학원, 야간에 하는 특수대학원도 아니고 그걸 1년 반 새 학기를 다녔다는 게 그것도 다닐 수 있도록 또 보직을 갖다가 해제해버리고 네. 보직 없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한 그 어떤 외부의 조력. 백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우리 병 때 저만 해도 그 병인데 보직이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자조야? 스스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또 그 대학원도 만약에 박사과정도 워싱턴 특파원하면서 이게 저는 그 스타트rek의 그 공간 이동 장치 있잖아요. 싱 하면 슉 나와가지고 수업 듣고 싱 하면 다시 워싱턴 가고 이것 아니면은 그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은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파내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웬만한 거는 좀 눈 감아주고 큰 것만 추려야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다른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또 처리해 왔는데 이렇게 이제 떠드니까 이거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기 위한 네. 그런 이제 정부 좌파들의 음모다. 음모. 예.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걸 또 다시 또 이렇게 낙마시키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어느 길을 선택하든 이 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내임덕은 시작되었다. 내임덕이. 실제로 지금 이제 안대희 내정자 낙마 이후에 대타로 등장하긴 했지만 실은 이번 총리 교체, 내각 전면 교체의 배경이 됐던 건 세월호 참사거든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를 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카드가 안대희였는데 안 되니까 지금 그게 문창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옛날보다 더 후퇴하는 듯한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뭘 하겠다는 거냐. 정홍원 유임설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반성해야 돼. 안대희 같이 훌륭한 사람을 비판을 해갖고 못하게 했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방송 이미 그때부터 조금 그런 뭡니까 의견을 갖다가 살짝
피력했었습니다. 그런 자성을 벌써 했어요. 예, 예. 자성이 아니라 이미 그래도 이분이 좀 이러면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딱 기준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 그 수첩에 있는 이 사람들 청문회 통과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 사람 언론인이니까 많이 해먹진 않았을 것이다. 이거 하나 자신감 있고 밀어붙인 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의견을 미리 좀 구했으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칼럼을 쓰던 사람을 공직에 기용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제 경우가 사실 정치하기 전에 한 10여 년 칼럼을 썼잖아요. 근데 저는 임명직도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 선출직으로 갔는데도 그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이른바 뭐 교회 표매 발언이니 뭐니. 예, 제가 뭐 어디 기독교 잡지 기자분이 비신도로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 좀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서 했는데 정치도 하기 전에. 근데 그게 제가 재선 출마를 두 번째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정치를 하기 전에 칼럼 쓰는 사람으로서 했던 모든 말들이 내가 공직자가 되어서 정치를 하는 동안 그게 나에게 책임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칼럼니스트를 하던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어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것도 굉장히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든다는 인식이 농후한 그런 분위기가 농후한 칼럼을 거진 20년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로 딱 기용하게 되면 그 칼럼이 곧바로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대변인으로 윤창중 씨, 이 사람도 굉장히 극단적인 칼럼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상막하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의아했는데 임명할 때부터. 근데 그러나 요번에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식이 이 인사권자에게는 전혀 없었고 이 사람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니 윤창중 씨의 그 칼럼 내용 자체를 굉장히 흡족하게 평소에도 그렇죠. 이것도 그래요. 좋아했다는 이것도 거예요. 그런 것 이번도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신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크리스찬인가? 아니잖아요. 아닐걸요? 불교 쪽 아닌가?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다 통하나 봐. 부처님, 예수님 뭐 전부 다 통하나 봐.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칼럼이 좀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대통령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딱 맞는 거지. 철학에 맞는 거. 문제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인식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요번에 그 누구예요? 교육부 장관? 예. 그분도 지금 역사관 문제 그렇죠. 걸려 있죠. 뭐 같은 사람들이죠. 네, 같은 교육부총리는 지금 교학사 교과서 예,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의 프로모션에 엄청 힘을 보탰던 좌장격이잖아요. 사람들. 우리는 이걸 문제의식으로 이제 문제 상황으로 인식을 하는데 지금 집권 측에서는 이거 자체를 갖다 문제로 보질 않는. 그거는 이 후보자 총리 지명자의 또는 교육부 총리 지명자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하튼 뭔가 시비를 걸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소위 종북 좌파들의 편향된 역사의식이 문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맞나? 그렇죠. 우리 종북 좌파예요? 그러니까 뭐 진보 교육감 여러 명 당선됐다 그래가지고 교육감 선출제도 없애자고 이렇게 그럼 청와대부터 해체해야지. 월드컵도 한국이 이제 16강 못 올라가면 월드컵 해체하는 거예요? 그거 제한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그 국가 개조라는 말을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를 통째로 개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섬뜩한 말인데 그 방향이 뭐냐. 개조 못해요. 어느 쪽도. 개조할 어느 쪽으로든 개조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결례가 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인용할게요. 저도. 예전에 어디 메이저 신문 소위 대형 신문 칼럼에서 본 건데 리더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리더가 멍부형이래요. 멍부형? 멍청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아, 그다음에 제일 괜찮은 리더가 그 똑개형이래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멍부형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얼리버드로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고 그리고 사방 현장에 다니면서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사고를 엄청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강 같은 거 멀쩡한 강에다가 가운데 콘크리트 박아가지고 지금 녹조라떼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큰 사고를 굉장히 많이 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비하면 부지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반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앞으로 3년 반 동안도 그렇게 크게 사고를 칠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그냥 이슈 관리, 여론조사 지지율 유지하고 해외에서 옷 갈아입기. 아니 뭐 그건 또 중요해요. 해외에서 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여하튼 그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을 관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뭐 창조경제든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든 또는 요새 말하는 국가 개조든 무슨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론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그냥 해보는 말에 불과하다고요. 네. 그 국가 개조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 권력을 갖다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휘두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권력관에서 사실은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이 국가 개조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정치인들은 보면은 국가 개조의 뜻이 국민 개조예요. 국민을 바꾸겠다. 게으른 나태하고 게으른 DNA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거 지지하는 사람들을 바꾸겠다는 얘기. 그런데 이번에 그 경제부총리 뭐 장관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경환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이제 임명했잖아요. 지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2005년도에 국회 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좀 겪어봤거든요. 근데 최경환 의원이 그 당시 야당 간사인가 그랬는데 박종건 의원이 위원장이고요. 다 관료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원장실에서 뭐 간사회의 한다고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골프 얘기였어요. 지난번 필드에 나갔을 때 비거리 얼마 나왔다 이런 거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이 친환경 골프장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면 잘할지 몰라도 창조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바꾸라. 이건 못할걸요? 그 네.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굉장한 성장론자예요. 예, 그리고 성장 그래서 공약으로나마 제시되었던 이 박근혜 경제민주화 이 정책은 완전히 이제 안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렇죠. 그렇게 봐요. 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도 보면은 사실 국정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다 국정원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마당에 국정원이 하면 안 되는 일을 골라서 한 사람이거든요. 북풍 공작. 북풍 공작의 실제 책임자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매수. 그죠? 야당 정치인 매수. 정치자금 전달. 예. 그것도 기획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 안 하겠다. 오히려 거꾸로 옛날처럼 가겠다. 그런 선포나 다름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무 개조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국가 개조론이라는 거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정수행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그렇게 큰 사고를 칠 수 없을걸요. 이 진영 가지고는. 근데 요번에 이제 그게 이런 논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세월호 이후에 경기가 너무 침체됐다. 경기를 살리겠다. 그 최경환 내정자가 이제 그 내정되고 되자마자 그 유명한 또 보수 신문에서 뭐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가 하면은 최 내정자에게 당부한다. 부동산 경기부터 살려라. 예. 가야 될 지침이죠. 결국은 이제 경제민주화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살리라는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 신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LTV DTI 규제 완화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 LTV라는 거는 집값 대비 뭐 50% 60% 이 정도만 대출받게 해주는 거고 DTI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좀 많이 대출을 받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그 폭등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값을 올려보려고 막 단기부양책을 했지만 실패했죠. 집값은 계속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돈 없어서 집 안 사냐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 개조가 아니죠. 지금 부동산 때문에 대출받은 그것이 오히려 금융기관까지 날려버릴지 모르는 이제 폭탄으로 이렇게 가계부채 폭탄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그냥 기름 붓는 꼴이죠. 그러니까 개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그냥 과거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계약이죠.
그냥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용을 뒤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위기 상황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변화할 네. 모습을 안 보이는 거니까. 일단 뭐 교육부 장관 뭐 이쪽에 뭐 교육부 총리 이쪽은 무슨 진보 교육감 대비 마크맨 붙이고 아, 그거는 예, 마크맨이에요.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혁신을 할 수 없도록 마크맨 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요번에 그 개각이죠. 개각의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친정 체제 강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기춘 친정 체제 강화. 네, 김기춘. 그렇죠. 예. 아니 뭐 공동정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박근혜, 김기춘 공동정부.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도 나에게서 그 어떠한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 네. 아리랑 그에 나오는 카드 섹션 얘기인데 그게 또 다른 구절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나를 건드리는 자 행성 위에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런 결연한 그 행성 위에라는 건 지구상에서 살아남지 그렇죠. 못할 것이다. 예. 그런 거죠. 아, 굉장히 막 우주론적 규모네요, 이제. 근데 결국은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처음에 등장하면서 내세웠던 나름대로 아젠다가 있잖아요. 아젠다라는 건 다 이제 실종이 돼버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금 위기 관리나 하자. 그러니까 진보 아젠다가 아니고 그때 선거 때 있었던 것도 복지국가 코스프레였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선 때. 정의당의 꿈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복지국가가 아니라 그분 아버님의 꿈은 복지원 국가예요. 형제복지원처럼 형제복지원. 국가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혁당 피해자 가족들 유족들 만나고 뭐 5.18 묘지 가고 봉함 묘역 가고 뭐 김대중 묘역 참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전이었던 거예요. 코스프레예요. 쇼였다. 예, 뭐 좀 쉬운 말로 하면 코스프레는 좀 유식한 티 내는 거고 쇼. 그리고 쇼 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쇼에 나서기 위해서 입었던 의상들을 다 벗고 평상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특별히 잘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모습대로 진면목.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MB 정권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MB 정권, MB만 해도 이렇게 이념색 물론 있었지만 좀 낭만적이었죠. 그런 것보다 이런 이제 시장 성장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굉장히 강조했다면은 이 정권 딱 들어오면은 이념색이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 뭐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창극 문제도 그렇고 너무 과도한 뭐랄까 일베들이 날뛰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심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걸 딱 요약하면 이명박 정부의 특징은 국가의 수익 도구화. 네. 국가를 수익 모델로 만드는 거였고요. 박근혜 정부의 특성은 국가의 이념 도구화. 예.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시장형 보수 정권이었어요. 시장형 보수 정권.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저 박근혜 정권은 이념적 보수 정권이라고 봐야죠.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강경파 계속 나오고. 아니 뭐 집권하고 한 일이 그거잖아요. NLL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방어하는 문제라거나 모든 게 다 이제 이념을 가지고서 권력을 갖다가 사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거예요. 너 이북 편이지. 이렇게 해서 입 꽉 막아버리고 그냥 힘으로 밀고 가는 거거든요. 쳐들어온다. 예. 남침 위협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자제시켜야 된다는 식이죠.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은 NLL 문제 라든지 결국은 정치적으로 논의된 게 국정원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국정원 계속 터져 나오는. 두 번째 이제 올해 들어오니까 이제 결국 세월호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인사 참극들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에 대해서 통치할 수 있는 시간이 3년? 이제 3년 남았죠. 예. 그런데 3년 남았지만 쉽게 말하면 그 뒷부분으로 가면 또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일찍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단계에 왔지 않나요 지금? 아 그렇죠. 어떻게 수습할 건지도 걱정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온 걸 볼 때 황금 탈퇴하고 크게 변할 것 같지도 않거니와 또 그렇다면은 이 방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국민들이
이미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바라보는 눈도 달랐고 아까도 뭐 이 세월호 전과 후가 다르다고 우리 조영 당선인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정권의 위기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정권의 위기는 와도 괜찮은데 지금은 국가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국가 정체성의 위기. 예.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쪽에서 늘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또 우리 보고 뭐 니네 종북 좌빨이다 그럴까봐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각종 참극을 빚어내면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북에서 자꾸 요새 뭐라 하잖아요. 뭐 지방선거도 평가하고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니나 잘해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 사정에 간섭하지 말고 니기들이나 잘해. 무슨 말로만 그냥 밉더라고 진짜.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공식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지지율이 좀 뚝 떨어지고 있고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지지율이 이제 서울 쪽 지지율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상당히 좀 폭이 좀 벌어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는 상당히 높은 폭으로 앞지른 상태란 말이죠. 선거 후에 또 그게 또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선행지표라고 해야 되는데 서울이 사실 뭐 여론을 좀 주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지지율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지율 관리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들도 그 효력이 한계점에 다 도달한 게 아닌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전에 듣기로 지지율 1% 2% 오르내리는데 민감하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은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그러대요. 뭐 군부대를 찾아간다거나 어떤 뭐 육아 시설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이제 그 물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온 건데 그것도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국민에게 이제 식상하게 되는 거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근데 확실한 건 대통령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국민 개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대통령으로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뭘 진짜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저는 예전에도 모르겠고 대선 때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뭐 비전과 청사진이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좀 한풀려고 대통령 되는 것으로서 뭔가 청와대에서 제사 지내려고. 뭐 제사는 동생이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그 정치에 입문한 동기가 아버지의 명예회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맨스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경제 성장을 했고 내가 다시 집권해서 그걸 완성시키겠다라는 그런 로맨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부당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이제 그걸 정당화시키는 일을 자신의 어떤 할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너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한 점도 있긴 해요. 우리가 또 반성해야 돼. 좀 위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한을 안 품도록 했어야 되는데 좀 우리 너무 야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좀 그런 면도 있다고 봐요. 아니면 그 야박한 건 이제 전두환이가 좀 야박했죠.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진중권 선생 니 모두 맺힘을 뱉으마 이런 건 진짜 너무 야박한 거야. 아니 뭐 내가 뭘 했다고 난 책만 썼고 말만 진짜 하면 야박했던 거는 50애들 책만 안 아니야 뵙고. 50애들 50애들이 청산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 나 욕을 하고 그래. 요새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좀. 내 잘못이 뭐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박정희 대통령을 박하게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 따님으로서 한을 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 평가야 다른 나라 가서도 다 하죠. 아, 그래요? 그래도 뭐 나는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유 대표님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근데 대개 보면 용서하라 해놓고 제발 잊어라. 이제까지 그래왔던 저는 차라리 용서하지 말자. 그리고 잊자. 네, 근데 유 대표님께 생각해도 나름대로 우리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집권 세력이었거든요. 그 약간 고충이 있어요. 집권 세력은. 우리가 집권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집권한 다음에 반성할게요. 그럼 좀 늦다니까. 미리 그 고충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실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측을 좀 청문회를 해봐야 하겠죠?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측을 해보기는. 그게 이제 이 예측하기 힘든 것이 예측하려면 이제 상대가 합리적 인간이라거나 물론 어떤 몇 가지 그 요소에 대한 전제가 있는데 그거부터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그들이라면 지금 이럴 것이다라든지 몇 개 가능한 시나리오는 있잖아요. 문창극이 그러니까 자진 사퇴할 가능성.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임명 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들어갔죠. 아니요, 오늘 들어가죠. 오늘. 예, 아니 우리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나갔으니까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서 이제 야당이 청문회를 안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지체될 거예요. 그죠? 야당이 안 한다 한다고 금방 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청문회 절차는 법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또 맞다고 봐요. 절차적 정당성 마음에 확보해야 안 돼. 든다고 해가지고 우리 청문회도 못해 이런 거는 좀 일단 정부에서 대통령이 요구서를 보냈으면 그것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도 하고 뭐 진짜 본인으로서 소명할 기회도 줄 수 있는 거고 또 따질 건 더 따져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겠죠. 예. 결국 표결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죠.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될 거예요. 그나마나. 그러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냐 마냐는 문제가 남아요. 근데 정의화 의장은 지금 직권 상정은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그 새누리당 내에서 이탈표가 예. 그 이걸 그 상정하더라도 부기시킬 정도의 이탈표 6, 7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지금 전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투표소를 본회의장 안에 설치를 하고 가서 무기명으로 기표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우려하는 거는 여권에서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이 동의안 표결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민은 고민대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상현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 보고 누나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해주자고 하는 쪽인데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730 재보선이 눈앞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는 앞으로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것을 가결시켜 놓으면 그 집권당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야, 너는 뭐 무슨 메이드 인 저펜을 총리로 뽑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거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돼요. 부결시킬 경우에는 또 그 당청 관계가 아주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속성상 보면 당청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집단적인 문제고 내 선거에 불리하지 않냐. 특히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도시의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경우에요. 이것을 가결시켰다는 것은 곧 새누리당의 반란표가 5표 미만이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선거에 곤란해질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부결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시나리오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그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결도 골치 아프지만 부결도 사실은 그 정치적 효과가 골치 아프기 때문에 가결 부결로 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뭔가면은 미리 그것을 이게 오면은 부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사퇴시켜라. 이제 그 신호를 줌으로써 중도에 사퇴케 만드는 것이 그나마 차악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일단 청문회는 하되 예. 청문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거저거 나오면은 그 핑계를 그리고 대가지고 지금 또 이게 공개 안 된 청문회 때 터뜨리기 위해서 공개 안 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아직 납세 자료나 이런 것들은 돈 문제도 좀 있다고 벌써 예, 조선일보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고 워낙 대한민국의 소위 주류들이 사는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어떤 지뢰가 더 이제 발굴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따는 과정이나 예, 박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 후에 이제 셀프 교수 취임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은 여타일에서도 또 나올 가능성이 그런 있죠. 어떤 일관된 그런 어떤 인생관과 철학이 반영된
자국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 한 가지 지금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정 자체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하자 표결로 가자라고 상정 안 할 외치는데 수는 없어요. 할 국무총리 수는 있는 없으니까. 동안에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도 뭐 임명을 넘어갈 할 수 수가 있는데. 있는데 국무총리는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야당 측에서 틀어가지고 상정 자체를 안 하면 그럼 직권 상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의화 씨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정의화장이 이걸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수계산, 표계산과 수싸움이 원내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으로서도 그냥 표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만약 이게 부결되면 새누리당 당 지도부가 이제 새로 곧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당을 끌어가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 결자 해제해라. 이를 저질른 쪽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나올 수 지금 있는. 이미 나타난 걸 보면 초기에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이 사퇴 요구 성명을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를 했죠. 이재호 의원이 표결을 해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지금 노회찬 대표 말씀하신 그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또 피닉제 있잖아요. 피닉제. 타이밍 좋게 딱 치고 들어왔다가 또 갑자기 뒤로 빠지더라고요. 이인재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사조 이인재. 불사조. 예. 당은 불타더라도 나 혼자 살아남으리라. 근데 그분은 진짜 불사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도시는 바람에 당적이 11개가 되긴 했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149명의 국회의원을 여당이 지금 다 통제하기가 어렵죠. 사실 좀 어렵지 않냐. 그러면은 가장 그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청문회는 열되 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 예. 차라리 여당 측에서 정부를 향해서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자진 사퇴시켜라. 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청문회를 하면 되게 재밌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사실 보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저는 청문회 할 때 장관 청문회였지만 해마다 한 번씩 내는 적십자 회비 5,000원 한 해 빼먹은 거. 예, 제가 그때 2월 달에 국회의원 출마한 때문에 이사하느라고 냉장고에 붙여놨던 거 그거 저희 집사람이 분실해버려가지고 안 낸 모양인데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게 정말 다 나와요. 예. 방송사 입장에서야 사실은 월드컵 중계보다도 더 이게 재미가 재밌죠. 있어요. 시청률 이거 완전히 대박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사적 자료를 갖다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그리고 일반인들이야 그런 좀 이러저러한 게 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는 정도라면은 이 경우에는 이분이 답변하는 태도와 이런 걸 볼 때 거의 일점 불사도 마다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국회 청문회를 가면 인사청문회를 가면요 무조건 개야돼요. 이분이 그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의 소속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홈그라운드거든요. 네. 이 여야를 막론하고 홈그라운드에서 이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온 사람이 청문회를 하면서 뻣뻣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 태도가 여야를 불문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예. 모든 의원들에게 정서적인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 가실 이번에 8명의 장관 지명자와 국무총리께 제가 꼭 어드바이스를 드리는데요. 무조건 개야 돼요. 저도 정말 이틀 동안 겪거든요. 그래도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는데. 그거에 그때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거고. 어쨌든 그분들은 여든 야든 근데 안길 것 같아요. 똑같이 의원이시니까. 예, 문창극 씨는 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목장의 결투나 이런 것처럼 되는 거 아닌가. 기다려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번에도 해명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말을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걸 읽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대충 이제 아마 총리실한테 써줬겠죠, 해명서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라. 이 말만 해라. 네 말 하지 말라고 미리 이제 단속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요. 이게 라이브잖아요. 네, 라이브니까. 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라이브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딱 먹는 것도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 상황에 딱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저는 방송을 엄청 많이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도 그 청문회장에 갔을 때 정말 그냥 개화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누구한테 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큰 신문사에 논수위원으로 폼 잡으면서 어디 가나 큰 소리 치고 살던 사람인데
거기서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의,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아주 그 심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발언들이 나와요. 그때 이 자기 통제를 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강연하는 동영상 이런 걸 제가 보니까 약간 다혈질이에요. 정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예. 사실 그 청문회가 이 역사가 자꾸 이렇게 거듭될수록 대응하는 쪽도 이게 상당히 그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그 당사자의 마음의 준비와 무관하게 그걸 코치해주는 옆에서 수발 들어주는 분들이 참모진들이 계속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자존심 버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변해가지고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질문에 허점이 반박하지 말라는 있더라고. 거, 반박. 무조건 고개 숙이고 어버버로 계속 가요. 그래서 이게 좀 모자라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좀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 네. 그리고 저래서 대개서 하는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렇게 가야지 뭐 이렇게 거기서 한번 1점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망합니다라고 조언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소화하는 분도 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가끔. 그게 순간적으로 이런 경우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0점 몇 초 사이에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0점 몇 초 사이에 그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때 자기 통제를 딱 잃어버리면 평소 모습이 그냥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흥미진진해요. 저는 이 문창극 씨 청문회는 진짜 볼만할 거다. 이제 그러긴 한데 꼭 봐야 되느냐. 안 보고 그 전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참. 그런데 본인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관전 포인트는 그러니까 불쌍한 문창극을 볼 수 있느냐. 예. 끝까지 불쌍한. 끝까지 불쌍한. 끝까지 비굴 모드로. 동정 연민을 일으키는 모드로 가는 문창극을 볼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일본 아베 정부가 굉장히 실망할걸요.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영웅을 쪽이든 잃었다 뭐 이러긴 간에. 어느 쪽이든 이게 뭐 이제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간에 결국은 이제 이게 정권의 위기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요. 그렇죠. 문창극 씨는 총리가 돼도 굉장히 문제인 게 그 이후에 활약도 또 제가 기대가 라이브라고 그랬잖아요.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의가 시작이 되면 네 분야로 나눠가지고 보통 막 일주일 열흘씩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초선들도 다 총리 나오라고 그래요. 일단 총리를 불러내고 가끔씩은 이제 장관부터 해놓은 다음에 총리를 불러내면 더 골치 아파요. 앞에서 미리 자락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일단 총리 불러내서 큰 소리 빵 친다고요. 그렇게 해야 동영상 자료 만들어서 지역구에 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리 빵 치고 답변 어버버 하면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로 그 공중파는 아니지만 케이블 통해서 다 중계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녁 되면 9시 뉴스에 잘라가지고 동영상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중계예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0점 몇 초 안에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운찬 전 총리가 그 바람에 뭐 7.3.1 부대 이런 거 갑자기 나오면서 무슨 사전에 준 원고에 전혀 없는 질문들이 튀어나와요. 그때 행정 경험도 전혀 없고 학자도 아니고 정치 경험도 전혀 없고 그냥 큰 신문사에서 죄송합니다.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손 가는 대로 멋대로 칼럼 쓰는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저는 이 인사참극은 청문회로 끝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해도 2달에 한 번 국회가 열려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마다 온 국토가 탄식에 잠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안 보게 만들어야죠.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또 자꾸 제가 그 가정법을 쓰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낙마를 할 경우에 그 타겟 당연히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야 뭐. 사실은 실제로도 그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비서실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책임을 안 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직급은 유임을 시켰는데 둘 다 갈아야죠. 누구를 둘 다 가라? 그러니까 국무총리 내정자와 깜짝이야. 그래서 놀랐습니까? 네, 대통령은 갈 수가 없어요. 글쎄요. 갈 수는 없어요. 네.
도성지를 갈아야지. 승지를 갈아야죠. 아니 노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지금 국무총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의전용 총리나 다를 바 없다. 네, 책임만 지는 총리. 예, 물론 그 대통령 잘못하면 이제 물러나는 책임지는 그런 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인선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나마 이제 안대희 내정자를 할 때는 세월호의 결과에 대한 어떤 뭐 관폐척결이나 이런 데 대한 좀 부담스러운 인물이지만 신경을 좀 썼던 것 같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뭐 자포자기. 청문회 그런 거죠. 통과할 수 있는 더 아니, 문제가 못할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무슨 아니 그러니까 언론인이기 때문에 많이 해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자학적 인사 이런 거죠. 자학적 인사. 그런 자학을 야기한 야권도 반성해야 돼요. 네. 그럼요. 뭐 그래서 뭐 보니까 제1야당은 또 뭐 또 천거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천거? 예.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후임 총리로. 아니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청와대 안에서 일이 안 풀릴 때에는 국민 공모 있잖아요. 국민 추천.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는 초기에 그거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인사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돼요. 그걸 해보면 온갖 사람에 대한 타천자천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민 추천 제도를 한번 청와대 게시판에 열어가지고 추천을 쭉 받은 다음에 인기 투표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겠냐. 근데 사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면 자기 나름의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리를 해주는 게 대통령이 부담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 부담이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총리 자리를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아주 좀 센 사람을 딱 해가지고 수화처럼 부리면서도 총리는 오히려 그 외부적으로 독립된 존재처럼 돼 있기 때문에 또 헌법에 또 규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대통령 축사만 읽을 줄 알면 된다. 그런 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대목이 뭔가면은 이미 지금 물러나기로 한 정홍원 총리가 지금 월급을 몇 달째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출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분이 그 인수위 시절에 총리로 내정됐을 때 제 1성이 뭐였는가 하면은 제가 총리가 되면은 강요 제청권,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다가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재정권 행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그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이 지켜질 줄 알고 무슨 욕심 있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실은 보면은 뭐 그 행사를 그 권한을 행사하기는커녕 근처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청문회는 할 거다에 500원 걸었어요. 예. 노 대표님은 보니까 청문회 못 갈 거다에 500원 거실 것 같은 분위기라. 아니요. 저는 야당이 그 청문회 응할 거라고는 보고요. 예. 지금 또 야당 지도부의 성격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거를 전술적으로 봤을 때 청문회 응하면서 물러나라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청문회 안 하면 또 그게 핑계가 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일이 시작도 안 되고 끌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되면. 정의당도 청문위원 누가 들어가요 그러면? 총리 청문회는? 제가 뭐 아직 그 사정까지는 모르겠네요. 백수라서. 참, 노 대표님이 원내에 계시면 딱인데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뭐 다방이나 출입해야죠. 여기 카페로 변신했는데. 그렇습니다. 다방면으로 바쁩니다 요새. 예, 노유진의 정치 카페요. 4회 우리가 이제 4회째죠.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는 이름으로는 첫 회고요. 지금 벌써 4회째인데요. 오늘 또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5회 방송에서는 우리 언론 문제를 중심에 놓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앵커로 활동하고 계시죠. 최승호 PD 모시고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